솔직히 시댁은 이제 남이나 다름없잖아요. 그 말 한 줄이 마음을 송두리째 잘라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가 아닌 그들에겐 불편한 타인이 되었습니다. 주려고 했던 땅도 마음도 그 자리에서 닫아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에서 혼자 살고 있는 73살 정옥자입니다. 이 나이에 누굴 새로 만날 일도 없고 그렇다고 자식들 얼굴을 자주 보는 것도 아니니 하루하루가 그저 조용히 지나갑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통을 꺼내고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 보면 하루가 반쯤 지나 있더군요. 젊을 때는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터지고 여름이면 발바닥이 닳도록 뛰어다녔습니다. 남편은 일찍 떠났지만 아이만은 누구보다 바르게 키워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특히 우리 아들 준호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매주 주말이면 김치 하나라도 들고 찾아오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혼하고 나서는 점점 달라지더군요. 며느리는 처음엔 공손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거리가 생겼습니다. 명절이면 이유를 붙여 빠지기 일쑤였고 손주들도 얼굴 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저 아들 가정이 평안하길 바랐고 며느리에게도 부담 주지 않으려 했을 뿐인데 점점 시댁은 외부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며느리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시댁은 남이에요. 요즘 누가 시댁까지 챙기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했구나 싶으면서도 마음 한편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젠 나도 남처럼 살겠다고요. 그런데 제가 남처럼 대하자 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참 이상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무언가 느끼실 겁니다. 저는 평생을 엄마로, 아내로, 그리고 시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절 정여사라 불렀지만 집에선 누구보다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40을 간 넘겼을 때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두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죠. 그 시절엔 하루라도 장사를 걸으면 수입이 끊겼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떠 시장 문이 열기도 전에 나가서 자리를 잡고 저녁 늦게야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장사가 끝나면 손에 박힌 굳은 살에 파스 한 장 붙이는 게 하루의 끝이었고요. 아이 도시락을 싸고 학원비를 걱정하며 살아도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저 아이가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았어요. 준호는 어릴 때부터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중학교 땐 저 없이 병원 다녀온 게 마음에 걸린다며 자기가 꼭 같이 가겠다고 떼를 쓰곤 했고 고등학교 땐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에 보탬이 되겠다며 말없이 제 통장에 용돈을 넣어주기도 했죠.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유리라는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이었고 말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처음엔 참 고마웠어요.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나 안정된 삶을 살겠구나 싶었거든요. 결혼식 날 저는 아들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됐다. 그 말이 진심이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그 말 뒤에 따라온 세월이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초반 몇 해는 명절마다 둘이 함께 찾아왔고 손주가 태어났을 땐 제 손을 꼭 붙잡고 어머님, 저희 잘 부탁드려요.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리는 제게도 가족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을까요? 서서히 방문이 줄어들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요즘 애 키우느라 너무 바빠서요. 남편도 야근이 많고 몸이 안 따라줘서요. 늘 이유는 있었고 저는 그것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며느리 유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요즘은 시댁까지 다 챙기긴 어려워요. 저희도 저희 가정이 먼저니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명절은 처갓집 행사가 되었고 제 생일엔 조용한 문자 하나조차 오지 않게 되었죠. 한 해, 두 해 그렇게 지나가면서 저는 혼자 김장을 하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생일초를 켜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변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많았습니다. 가장 서운했던 날은 손주의 유치원 발표회가 있던 날이었어요. 아들에게 슬쩍 물었더니 이미 자리 배정이 끝났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이 워낙 손주들 행사에 빠지신 적이 없어서요. 그 말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진으로만 본 발표회 풍경 속에서 손주 옆엔 장모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서운해서가 아니라 난 정말 남이 되었구나 싶어서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손주에게 줄 새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가족 모임에도 일부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삶에서 제가 빠지는 게 더 맞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을 놓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더는 상처받지 않게 보호하려는 마음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어느 날 우연히 옆집 김 할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자식은 가르쳐야 한다고 너무 착하게만 있으면 부모를 이용하려 들어. 그 말이 제게는 커다란 울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남겨놓은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가 그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유산 정리 문서와 보험 계약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도 그들 말대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마음 한편에서 조용히 자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생일을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생일이란 게 특별할 건 없죠. 그래도 아침에 눈을 뜨면 괜히 마음이 설레고 혹시나 전화가 오지 않을까. 귀가 자꾸 휴대폰 쪽으로 쏠립니다. 창밖에 햇살이 참 고와서 묵혀뒀던 남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미역국도 끓였고 식탁에는 평소보다 반찬을 한두 가지 더 올렸습니다. 하지만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깊어져도 벨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나니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더군요. 그제서야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엄마, 오늘 늦게까지 일정이 있어서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생신 축하드려요. 그 한 줄을 읽고 나서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말끝에 요 자가 붙어 있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택배 기사에게 받은 문자 같더군요. 저녁이 다 된 시간, 옆집 김 할아버지가 김치전을 가져오시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정 여사 생신이랬지. 애들은 왔다 갔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바쁜가 봐요. 내일 온다네요. 요즘 애들 너무 그래. 생일이면 부모 찾아와서 같이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그 말에 가슴이 찌르르했지만 애써 웃어 넘겼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마트 봉투 하나 들고 오더니
안엔 작은 케이크 하나와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주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어제 유리 생일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 어제 유리 생일이었구나. 네, 애들도 학교 끝나고 바로 장모님 댁에 가서 같이 파티했거든요. 그래, 다들 잘 지냈으면 됐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시린 바람 맞은 유리창처럼 서늘했습니다. 며느리는 오지도 않았고 손주 얼굴은 올해 들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날 아들이 두고 간 케이크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달달한 생크림 냄새가 더 쓰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유리의 SNS를 봤습니다. 우리 엄마 생신 파티라는 글과 함께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풍선 장식, 케이크 세트, 레스토랑 코스 요리 사진, 그리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꾸러미, 댓글도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딸이네요. 장모님이 엄청 행복하셨겠어요. 그 아래 아들의 댓글이 보였습니다. 늘 감사한 우리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우리 엄마라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엄마는 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그 주말 큰아들이 연락도 없이 처갓집 여행을 갔다 왔다는 소식을 동네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같이 갔던 사진도 찍혔더라고요. 손주들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행엔 저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나를 기억이나 해줄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이례적으로 며느리 유리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전화를 받았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 집 리모델링 마무리돼서요. 아, 그래. 고생 많았겠다.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엄마 오시기로 했거든요. 가족끼리 식사할까 해서요. 그래, 좋은 시간이겠네. 혹시 어머님도 오시겠어요? 그 말에서 느껴진 건 반가움도 배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의라는 이름을 빌린 의무가 정말 가족이라면 초대받지 않아도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입안에 쓴맛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게 그냥 내 탓인 걸까 아니면 너무 참아버린 결과일까?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균열 같았지만 그게 언젠가는 금이 될 거란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난 뒤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 켜진 가로등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그 안에 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혼자 조용히 그림자처럼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 며느리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문자엔 짧게 대답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이번엔 준호가 직접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편찮으세요? 왜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냥 좀 쉬고 싶어서. 나도 이제 내 몸 챙길 나이가 됐지 않니? 유리도 걱정하더라고요. 예전엔 엄마가 먼저 연락 많이 하셨잖아요. 이젠 안 하려고.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런 거 없다. 그냥 마음이 변했을 뿐이야.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다르게 받아들였는지 며칠 뒤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빴어요.
지은이 학교 일도 많고 그동안 소홀했던 건 진심으로 죄송해요. 괜찮아. 그런 일로 섭섭해하지 않아. 그러자 며느리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희가 요즘 시골 땅 관련해서 좀 고민하고 있어요. 시골 땅. 네. 준호가 그쪽에 전원주택 지어서 장사해보자고 해서요. 그래서 혹시 어머님 생각이 있으신가 여쭤보려고요. 그건 니들끼리 얘기하면 안 되지. 그 땅은 아직 내 명이고 내 뜻도 못 정했어.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시댁까지 다 챙기기 어려워요. 솔직히 시댁은 이제 남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어머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그 한마디가 저를 가장 멀리 밀어냈습니다. 유리는 제 시선을 피하며 말없이 앉아 있었고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한테 줄 마음이 없어. 재산도 마음도 남처럼 구니까 남처럼 대할게. 유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당황과 불편함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마트에서 유리를 마주쳤습니다. 쇼핑카트엔 고급 육류와 와인 몇 병이 실려 있었고 전화기 너머로 엄마 이번 주도 저희 집에서 식사해요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유리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 인사했습니다. 어머님도 장 보러 오셨어요? 그래. 생필품 좀 사러 나왔지. 아, 저희는 엄마 집에서 식사 준비하려고요. 오늘은 좀 많이 샀네요. 하하. 웃음 뒤로 감춰진 당황스러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벽을 두세요? 벽을 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자리 찾고 있는 거다. 그럼 나랑 유리는 그동안 엄마 마음을 몰랐던 걸까요? 몰랐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했겠지. 편하니까. 그 말에 아들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더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오래 묵혀두었던 유언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엔 제 남편이 남긴 간단한 메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늘 참는 사람인데 한 번쯤은 당신 뜻대로 살아봐요. 그 문장을 읽고 난 뒤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이제는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며느리 유리도 아들 준호도 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태도로 전화를 걸어왔고 평소 같으면 건성으로 넘겼을 대화에도 살갑게 반응하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드셨어요? 찜닭했는데 좀 나눠드릴게요. 괜찮다. 나도 끓여놨다.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보세요. 지은이가 할머니 드리자고 했어요. 그 말에 한 번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은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닐 거란 걸 알면서도 그 아이 핑계로 뭔가를 건네려는 그 마음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으니까요. 며칠 뒤 며느리는 저를 직접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정식으로 말도 단정하게 꺼내더군요.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 집에서 저녁 같이 하려고요. 그동안 많이 소홀했던 것 같아서 죄송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은 얼굴을 맞대고 이 관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식사 자리는 정갈했습니다. 음식도 준비를 많이 했고
손주 지은이는 제 옆에 꼭 붙어 앉아 이것저것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학교에서 공개 수업 있어요. 오실 수 있어요? 그래, 시간 맞춰볼게. 그 순간 며느리가 살짝 눈치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와주시면 지은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던 중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 있어서요. 너무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대충 감이 왔습니다. 바로 이어진 며느리의 말이 그 예감을 확실히 만들었습니다. 혹시 시골 땅 말이에요. 저희가 그쪽에 작은 전원 카페 하나 열까 고민 중인데 명의를 우리 쪽으로 넘겨주실 계획은 없으실까요? 표정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진 분위기는 분명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치 이 자리의 목적이 드러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오늘 초대한 거니?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요, 정말 그건 그냥 마지막에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어머님께 너무 폐를 끼친 것 같아서. 그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넘기고 나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리야, 가족이면 말 안 해도 마음이 전해져야 하는 거야. 말끝마다 죄송해요, 부담 드릴게요 하면서 그게 진심이겠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고 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이만 내 옆에서 조용히 앉아 딸기 한 조각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잠시 회복된 듯한 관계 속에 숨어있던 계산과 이해관계가 다시 보였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돈도 땅도 아니었는데 그저 사람답게 대해주는 진심 하나였는데 그날 밤 오래 묵혀두었던 유언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엔 한 줄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진심 없는 가족에게는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다음 날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상속 관련 상담 받았던 사람인데요. 재산 분배 방식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상대가 잠시 말이 없더니 친절하게 되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 하셨죠? 정확히 그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밤이었습니다. 며느리 유리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은 잠시였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살갑게 굴고 작은 선물도 챙기고 아이도 종종 데려오곤 했지만 그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조건을 위한 장치였다는 걸 나는 오래 지나지 않아 알아차렸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식사 후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동네 친구 경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옥자야, 혹시 너희 큰며느리 유리 오후 부동산이랑 무슨 일 있어? 부동산? 아니, 왜? 며칠 전에 우리 집 앞 공인중개소에 왔다 갔더라. 우리 아들이 거기 일하는데 시골 땅 시세 알아보고 갔다더래. 잠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나에게 전원주택, 카페 얘기를 꺼냈을 뿐이었지. 매각 시세를 알아보고 다닌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제래? 엊그제. 너한테 상의 안 하고 그런 거면 조심해. 요즘은 가족이 더 무섭다더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던 제가 더 바보 같았습니다. 며칠 뒤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척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리야, 요즘 바쁘지? 너 지난주에 부동산 다녀갔다며? 네, 그게요. 사실 그냥 시세만 잠깐 본 거예요. 왜? 아니, 뭐 혹시라도 어머님이 땅을 넘겨주신다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좀 알아보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말했습니다. 그런 건 땅을 받았을 때 생각해도 돼. 받지도 않은 걸 벌써부터 계산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유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넌 뭘 믿고 그 땅이 자기 것처럼 굴어? 그 말에 유리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해드린 건 뭐예요? 지은이도 정 붙였고 저희도 노력했잖아요. 어머님이 너무 닫고 계신 거 아니에요. 노력, 그건 너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포장이었잖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너무 억울하죠. 준호도 속상해해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겐 여전히 내가 주는 사람이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였구나. 다음 날 저는 법무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땅은 제 남편과 제가 평생을 일해서 지킨 거예요. 그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겐 절대 넘기지 않을 겁니다. 법무사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수익권을 특정인에게 유보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임의로 양도 매각할 수 없도록 조건을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며칠 뒤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고 주저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유리가 요즘 많이 예민해요. 그 일로 집안 분위기도 좀 안 좋고 우리 그냥 대화로 풀 수 없을까? 그건 유리가 진심으로 사과할 때 얘기하자. 그게 그렇게까지 큰 잘못이에요. 그 말에 나는 그동안 참고 쌓였던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넌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본 적 있니? 넌 늘 조용히 고개 숙이고 서 있었지. 그게 중립인 줄 알았겠지만 그건 무책임이야. 아들은 그제서야 말문이 막힌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한 말이 나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알아, 유리가 잘못한 거. 근데 엄마, 우리도 이제 살아야 하잖아. 그 한마디에 나는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내게 남은 마지막 애정조차 지워버리는 말. 그날 밤 나는 남편 영정 앞에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지킬 거 지키며 살려고. 그들이 말하던 가족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가족으로 남을 거야. 며느리와의 전화 통화 이후 나는 며칠 동안 문 밖을 거의 나서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운함, 배신감, 그리고 참았던 억울함까지 엉켜 있었습니다. 준호의 말, 우리도 이제 살아야 하잖아.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 말대로 내가 가진 게 무언가를 줘야 할 이유라면 나는 그동안 뭘 믿고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며느리 유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단정하게 차려입고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와라 들어와. 차를 내오고 묵묵히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 몇 마디는 형식적인 안부였지만 곧 그녀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그 땅 얘기는 그냥 가능성을 생각한 거였고 정말 어머님 마음 상하시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당당함은 없었고 계산만 느껴졌습니다. 근데 어머님도 너무 딱 자르시니까 저희가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지은이한테도 영향 갈까봐 걱정되고.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않니? 내가 상처받은 걸 왜 내가 서운하다는 말로 바꾸니? 유리는 잠시 말이 막힌 듯 했지만 곧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아무것도 주실 생각 없으세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준 거 지금까지 계산한 적 없지만 받을 것만 생각하는 너희를 보면 이제는 후회가 된다. 저흰 그냥 가족끼리 상의한 거였어요. 그건 상의가 아니라 요구야. 내가 너희한테 뭘 줘야 하는 이유가 뭔데? 어머님, 저희는 자식이고 가족이에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야. 근데 너희는 내게서 가져갈 목록만 세우잖아. 순간 유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대체 우리에게 뭘 바라고 계신 거예요? 진심. 내가 병원에 혼자 있었을 때, 생일에 연락 한 통 없었을 때, 손주 발표회에 나만 빠졌을 때, 너희는 뭘 바라고 있었니? 유리는 말없이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한테 줄 마음이 없어. 재산도 마음도 남처럼 구니까 남처럼 대할게. 그 말에 유리는 얼굴을 굳히더니 끝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죠. 지은이 이름으로라도 받을 수 있게 해. 저희도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준비 중이야. 법대로 아주 정확하게. 그 순간 이야기는 감정의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이건 가족 간의 말다툼이 아닌 법적 분쟁의 시작, 그리고 복수의 서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리의 마지막 말. 그럼 법대로 하죠. 그 한마디는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전 남편과 함께 준비했던 통장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구도 모르게 쌓아온 노후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은 내가 병들었을 때 혹시라도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야 할 날을 대비해 따로 모아둔 것이었죠. 나는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미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지만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땅과 자산 전부 지은이 명의로 넘기지 않겠습니다. 제 뜻과 무관하게 접근하거나 명의를 시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익단체에 귀속되도록 조건 걸어주세요. 법무사는 놀라지도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간 분쟁 많습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미리 대비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는 서류에 서명하면서 말했습니다. 전 가족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가족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더군요.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유리한테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지은이까지 끼어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면. 준호야, 나는 지은이한테 준다는 말 한 번도 뺀 적 없다다. 문제는 그 아이를 수단으로 쓰려는 너희야. 그건 유리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말해서 그런 거야.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말하니? 그 순간 나는 다시는 아들에게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통장님이 내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 여사, 며느리가 요즘 여기저기 당신 욕하고 다니던데요. 시댁 욕은 아닌데
뭐랄까 자기는 상처받은 며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피해자처럼 만들겠구나. 나는 더는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선 마을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주민 기록 인터뷰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자식들에게 어떤 부모였는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후 그 인터뷰 영상 일부가 주민센터 유튜브에 올라왔고 뜻밖에도 조회수가 급속도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아이 둘 키우며 지켜낸 내 집이지만 이젠 그걸 탐내는 손이 더 무섭다. 가족이라는 말, 누가 언제부터 조건부로 썼을까? 이 영상엔 동네 어르신들의 댓글이 가득 달렸습니다. 참 똑부러진 어르신이다. 우린 다 저 입장이지. 손주 사랑이 문제야. 그걸 이용하잖아. 며느리는 그 영상이 올라간 날 오후 날 찾아왔습니다. 당황한 얼굴로 입술을 꾹 다문 채 어머님, 이거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뭘? 인터뷰요. 우리 얘기까지 이렇게 대놓고 실명 언급한 적 없고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냥 조금 기대했을 뿐인데. 기대는 믿음을 주는 사람에게 하는 거야. 넌 나를 믿지도 않고 존중도 안 했어. 지은이는요? 그 아이까지 다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제야 조용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내 손주야. 하지만 그 아이를 핑계로 접근하려는 너희가 문제야. 그날 이후 며느리와 아들은 연락을 멈췄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그들의 계산이 틀어졌고 이제는 방법을 찾는 시간일 테니까요.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재산 분할 구조, 유언장 조건, 증여 철회 가능성까지 모두 검토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은이 앞으로만 남겨둘 한 통의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너는 내게 가장 고운 손길이었다. 언젠가 내가 정말 내 뜻으로 이 땅을 지켜가고 싶어질 때가 오면 그땐 할머니가 준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는다. 그제서야 나는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는 증오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결심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완성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움직인 건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운함이 쌓여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차츰 식어가면서 그 자리에 남은 건 조용한 결심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모든 금융 계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던 예금 통장, 보험 서류, 부동산 명세서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며 쓸모없는 것들은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묻더군요. 혹시 상속이나 증여 준비 중이신가요? 저는 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상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러 왔어요. 그 직원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엔 세무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시골 땅의 시세를 확인하고 그 땅을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도록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꼼꼼히 상담을 받았습니다. 유언장에 명확한 조건을 넣으시면 됩니다. 생전 계약서의 증여 철회 조항까지 포함하면 더 확실하죠. 세무사가 그렇게 말하길래 저는 미리 작성해 둔 문서를 건넸습니다. 모든 재산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분배 가능하고 그 조건을 어기거나 사적 목적이 드러날 경우 자동 철회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선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 땅은 남편과 제가 평생을 버텨가며 지켜낸 겁니다.
제 의지 없이 움직일 수 없도록 설정해 주세요. 누군가 탐내는 순간 바로 공익재단으로 귀속되게요. 그 말에 담당자가 살짝 놀란 눈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제 삶을 위한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살던 집은 정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 정조차 제 마음을 괴롭게 하더군요. 그래서 조용한 동네, 햇살 잘 드는 아파트 한 채를 전세로 구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짐을 옮기면서 남편과 젊은 시절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들었습니다. 여보, 이젠 우리 둘만의 집으로 가요. 이번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집이에요. 며느리나 아들은 그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도착한 우편물이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내용 증명, 보낸 사람은 큰아들 준호.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권리를 위해 일정 부분 명의 이전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만약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가족 간 상속권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편지를 접고 준비해 두었던 제 서류 사본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상속 제한 조건, 공익 이전 계약, 증여 철회 확약서까지 함께요.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 얼굴엔 무언가 복잡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걸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그래야겠더라. 지은이까지 끼어 있는 일인데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지은이에겐 따로 남긴 게 있어. 그 아이는 내게 죄가 없지만 넌 달라. 유리가 잘못한 건 알지만 우리도 이제 살아야 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살아야지. 근데 준호야, 넌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본 적 있니? 넌 늘 중립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방관한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도 안쓰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제야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가 엄마 인생 지킬 거다. 그 누구한테도 흔들리지 않고 며느리 유리와 아들이 보낸 내용 증명을 돌려보낸 지 2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발걸음도 전혀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이장님이 마을회관에서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정 여사, 뉴스에 이름 난 거 아세요? 제가요? 응, 주민유언기부 사례로 서울시에서 기사 나왔어요. 영상 인터뷰도 올라와서 다들 봤더라고. 깜짝 놀라 핸드폰을 켜보니 며칠 전 동네에서 촬영한 주민 인터뷰가 지역 언론 유튜브에 실려 있었고 그 영상엔 제 이름과 함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식보다 존엄을 택한 어머니, 상속 대신 기부, 유언 작성. 영상엔 제가 조용히 말하던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이해관계로만 봤을 때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정리됐습니다. 남은 건 제 이름, 제 의지, 그리고 제 선택뿐이에요. 댓글엔 낯선 이들의 응원이 빼곡히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어른이 진짜 가족이다. 가슴이 뻥 뚫리네요. 저도 저런 어머니 되고 싶어요. 그 며느리 얼굴 보고 싶다, 진심.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시간 좀 주세요. 유리의 말투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무례하지도 억지도 아닌 무기력함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기사는 봤어요. 솔직히 창피했어요. 나도 그랬어. 창피해서 이제라도 내 인생 지켜야겠단 생각이 들더라.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그 대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끝까지 볼 거야. 아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한텐 편지 잘 받았어요. 그 아이 혼자 읽다가 울더라고요. 할머니가 남긴 마음 알겠대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이에게만은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긴 편지 한 장, 그리고 그 아이 명의로 만든 작은 교육 신탁 계좌 하나. 그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제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정 여사,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딱 부러지게 사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딸들도 그 영상 보고 다 울었대요. 우리 엄마도 자기 인생 지키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누구든 언제든 마음먹은 날이 제일 빠른 날이니까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누구를 미워하지도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정리했을 뿐입니다. 며느리 유리는 그 이후로 더는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오긴 했지만 이제는 제게 의논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관계가 차라리 편했습니다. 적당한 거리, 조용한 평화, 지켜야 할 존엄,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 마지막으로 유언장에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가족은 피로 묶이지 않는다. 마음을 나눈 사람이 곧 내 가족이다. 이제 그들이 받을 몫은 없어도 제가 지킬 존엄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제 일상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 잘 드는 거실 창 앞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십니다. TV에서는 뉴스 소리가 흘러나오고 옆자리에는 늘 책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돌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전세로 얻은 작은 아파트입니다. 넓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저에게 딱 맞는 공간이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활. 그게 이렇게 편안한 것이었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가끔 손녀 지은이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밝고 자주 웃고 문득문득 저를 떠올려 줍니다. 할머니, 나 이번에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지은이 참 잘했네. 나중에 편지로 상장 복사해서 보내줘. 응, 할머니 편지지 아직도 갖고 있어요. 할머니 글씨 예뻐서 친구들한테 보여줬어. 그 아이와의 관계는 더없이 단순합니다. 서로를 이용하지 않고 바라기보단 전해주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아직도 저를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불편함마저도 감정적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대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원망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를 위한 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식한테 너무 냉정하게 구신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냉정했던 건 제가 힘들다고 말할 때 외면하고 제가 눈치 보며 다가설 때 밀어낸 그들의 태도였겠죠. 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것이 피부치든 누구든 말입니다. 세상엔 참 다양한 가족이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해도 매일 밥을 나눠 먹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말은 잘 통해도 마음이 닿지 않는 가족도 있죠. 저는 이제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누구와 마음을 나눌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존중. 존중 없는 사랑은 그저 이기심이고, 존중 없는 가족은 그저 남보다 못한 관계입니다. 지금 제 삶은 조용하고 단단하며 아주 납득이 됩니다.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내린 결정들이 결국 제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어딘가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한 번쯤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인가? 그리고 만약 아직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절대로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우리 자신의 존엄을 지킬 자격이 있고 그 존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